수출도 그렇고 내수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최악인데 주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최악의 상황을 조금 더 미리 반영을 하잖아요. 지금하고 트럼프 취임한 직전 정도까지가 국내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최악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내년 1분기 이후로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연말 연초가 아주 역발상적인 측면에서는 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얼마 만에 뵙는 걸까요? 좀 됐죠? 그렇죠. 네, 그 사이 참 많은 일이 네. 있었습니다. 상무님도 한 일주일 좀 넘게 지났죠. 네, 계엄사 때 그 밤부터 해서 상당히 좀 정신없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사실 뭐 상상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당황했었고요. 그리고 요즘도 계속 이제 뉴스만 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조금 이제 정신 차려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게 지금 어쨌든 저희 여건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굉장히 좀 최악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가격 변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율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꽤 많이 올라온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많이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가 거의 이제 좀 가격으로만 보면은 거의 피크를 좀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지금 연말 연초라는 부분, 그렇죠. 연말 연초에는 사실 거래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추세가 쭉 유지가 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좀처럼 어떤 뚜렷한 어떤 그런 그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시장의 어떤 구심점을 잘 못 찾는 구간이 조금 더 이뤄질 것 같은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연말 연초 이후에 내년 1월 이후에는 지금하고는 또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저점을 정확하게 잡는 건 시장에서 좀 뭐 불가능이라고 봤을 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틀간 우리 시장은 좀 반등을 해줬잖아요. 그럼 이미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고 시작이 된 거 아닐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봐야 될 게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어저께도 저희 네. 예를 들면은 막 회의를 이제 그 회사의 윗분들이랑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 회의 많으시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혼란들뿐만에서 비롯된 파생된 부정적인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이라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증권회사나 이런 그 금융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감원이나 이런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내년 초 정도가 되어야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멈춰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아마도 올해 4분기의 기업들 실적 그리고 내년 초까지의 어떤 기업들의 실적은 숫자 자체는 안 나쁘지만 굉장히 좀 그 가감을 좀 깎아서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금 실적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뭐 밸류에이션 지표들도 굉장히 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그 금융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공백이 길어지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금융위기도 아니고 어쨌든 경기 침체도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 점에서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을 좀 찾거나 어떤 심리의 어떤 피크를 좀 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뭐 정치에도 영향을 받고 뭐 세계 경제 상황, 정치 상황, 뭐 문화, 뭐 온갖 가지의 영향을 다 받는 게 이제 시장인데 우리가 오롯이 정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과거의 사례가 이제 큰 게 몇 번 있잖아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거는 대략 어느 정도 그리고 위아래로 진폭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분석 좀 해보셨어요, 상무님? 네. 뭐 네. 워낙 이제 계엄 사태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탄핵이라는 그렇죠. 것들이 이제 막 네. 이제 연관어로 막 검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사실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몇 개 없습니다.
저 79년 12.6 사태 때, 음. 그다음에 이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그다음에 2016년, 2017년 박근혜 때 이렇게 이제 한 세 차례 네. 정도를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희 국내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음. 때문에 사실 이제 내부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대외 영향이 훨씬 더 컸고 그래서 사실 11.6 사태 때 보면은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2004년 때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빠진 거는 정치적인 영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11.6 사태 때는 제2차 석유 파동 때문에 그랬었고 2004년 때는 이 차이나 쇼크라고 해서 중국이 이제 긴축을 세게 하면서 수출주들의 주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지 사실은 뭐 이 그 내수 쪽에서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영향은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그때도 물론 뭐 불안하다는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2016년 말부터 수출이 안 나쁘고 오히려 좀 좋아졌었고 그때 당시에 건설 경기가 또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광화문에서 맨날 촛불 시위하고 하니까 잠깐 한 분기 정도 잠깐 소비 심리가 떨어지고 민간 소비 증가율이 좀 떨어졌을 뿐 사실은 연간으로 봤을 때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조금 떨어지고 오히려 탄핵을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또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4년이나 뭐 예를 들면 2016년에 비하면 저희는 지금 수출이 좀 꺾이고 있고 어쨌든 내년 1월부터는 트럼프라는 굉장히 강한 네. 상대를 좀 저희가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저희 지금 내수 심리가 워낙 안 좋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여건에서 이런 정치 공백이 생기니까 이제 과연 이거를 국내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어떤 경제적인 체력이 버텨줄까라는 어떤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그 어저께는 이제 여당에서도 뭐 TF해서 이제 뭐 로드맵을 좀 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해결되는 시점이 적어도 이제 내년 한 2, 3월 그리고 새로운 어떤 대통령이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시기를 내년 한 2분기 정도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수출에 있어서도 가장 지금 불확실한 시기가 내년 1, 2월 정도 네. 있을 거고 그 시점과 어떻게 보면 저희 정치적인 불안이 최악을 벗어나는 시점과 지금 맞물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그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열악하고 저희가 좀 취약한 시점인 건 맞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앞으로 한 그 2, 3개월 정도 요 정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안한 상황인 건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약간 조금 한 분기나 그 이상의 긴 시계열로 보면 항상 과거의 정치적인 영향만으로 국내 증시가 좀 잠깐 부진했던 시기는 어떻게 보면 기회였었는데 이번은 약간 다를 수 있다? 조금 더 길게 힘들 수 있다? 뭐 이런 뜻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해결이 되면 아,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계엄이 없었어도 탄핵이라는 여러 가지 소동이 없었어도 어쨌든 지금 경기가 떨어지고 있고 내년도 그 이전에도 이미 이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2%가 안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하늘에서조차도 인정을 한 상태인데 네. 이제 이런 상태들이 있으니까 더 이제 조금 더 취약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그 내년 1분기가 어쨌든 거의 이제 최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수출도 그렇고 내수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최악인데 주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최악의 상황을 조금 더 미리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하고 연말 연초 정도가 트럼프 취임한 직전 정도까지가 국내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최악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내년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3개월, 6개월, 12개월 시계열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년 1분기 이후로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져서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연말 연초가 아주 역발상적인 측면에서는 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약간 어떤 지수의 하단을 이 좀 단단해질 때 좀 할 수 있는 상품들, 뭐 예를 들면 뭐 ELS라든지 뭐 어떤 ETF에서도 커브드 콜과 같은 그런 상품들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 더 할 만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측면에서 뭐 정치적 불안도 그렇고 내년 1분기까지가 좀 최악일 것 같다라는 가정을 놓고 본다면 주식시장은 선반영이니까 연말 연초가 오히려 최악인데, 역발상으로 보면 오히려 들어갈 볼만한 뭐 상품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해 네. 주신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하단이 단단해진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군요. 네. 근데 상무님, 환율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도 사실 환율은 다시 네.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시장이 좀 주식 시장이 반등을 해준다고 해도 환율이 좀 안정되는 그런 안정되는 흐름이 아니라 환율은 약간 예측을 못하겠는 지금 흐름을 좀 가고 있어요. 1,432원입니다. 어제 주간 기준이고요. 이게 일단 뚫리면 위험하다라고 했던 라인이 1,400원이었다가 이게 1,450원이었다가 이것 뚫리면 1,500원 간다. 계속 네.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1,470원, 80원 정도가 피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1,407, 80원 네.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1,430원 정도.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계엄 사태 때 이제 야간 선물에서 1,440원을 한번 받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룸은 있지만 뭐 거의 이제 악재의 한 90%, 구분응선 정도는 좀 넘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논리 또는 이유는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달러 환율의 어떤 역사적인 추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극단적으로 환율이 올랐던,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급락했던 사례가 딱 2번 있었죠. 이제 IMF 때, 그때는 이제 2,000원 갔었고,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요때가 이제 1,600원 갔었던 시기였는데, 요때는 사실 이제 금융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럼 금융위기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금융위기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요 두 차례를 빼놓고 이제 환율이 이제 많이 올랐던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보통 한 10%에서 한 17%? 요 정도까지는 올랐던 것 같은데 17%, 18% 이렇게 올랐었던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은 미국 경기가 침체였을 때였었습니다. 근데 미국 경기가 침체가 돼서 수출이 완전히 망가질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수출이 둔화가 되고 있고 나빠질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뭐 이런 거지, 미국이 어떤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0%에서 한 7, 8% 중간 정도, 요 정도에서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하락이 멈출 수 있을 걸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이 한 11%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 정도 오른다라고 아주 러프하게 보면은 그 레벨이 1,470원 정도의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이면은 웬만한 악재, 그러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악재, 또 외부적인 악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 레벨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1,500원을 넘는다라는 시나리오가 가려면 미국 경기가 이제 침체로 가거나,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내부적으로 정말 그 통제할 수 없는 여건들, 그러니까 정말 경제가 멈추는 상황이 왔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1,500원을 뭐 안 뚫는다 이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1,470원, 80원 정도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악재들을 많이 반영한 레벨로 볼 수 있는 상단이 아닐까.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완전히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저희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미국 경제가 너무 세고 강하고, 단단하기 네.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 레벨이면 오히려 달러가 조금 비싸지는 국면, 원화는 오히려 조금 더 싸지는 국면,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논리 중에 하나는, 보통 이렇게 원화가 약해지면 결국은 저희 그 달러로 환산된 수출 가격도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 보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차를 두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화가 약해진 게 사실은 이제 이번만이 아니고
올해 내내 그랬던 건데 그런 걸 생각하면 내년 한 2분기 정도가 되면은 결국 원화가 가격이 떨어져서 수출의 어떤 물량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건 살 때도 엄청 싸지면 그래도 수요가 좀 붙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시기가 내년 2분기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지금이 조금 굉장히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좀 악재의 뭐 환율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악재의 한 8, 90% 정도에는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 하나를 봤는데 상무님도 지금 뭐 환율이 11% 어쨌든 원화가 약세를 기록하고 환율이 뛰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제 환율이 10% 뛰면 물가가 0.3% 오르는 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봤어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예. 올라가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물가 잡으려고 상당히 좀 고심하지 않았었습니까? 3개월 연속으로 1%대 물가 겨우 만들어놨는데 이게 또다시 튀는 게 또 연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네. 약간 시차를 두고 수출업체들한테는 그래도 기회가 되는데 수입업체나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악재죠. 네. 악재고 어쨌든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어쨌든 내수 소비 상황이 안 좋은 거를 감안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나쁜 현상들, 네. 나쁜 일이다, 악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마도 뭐 그 한은에서도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걱정들,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 들의 금융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환율이 이렇게 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국채 금리가 어제는 물론 이제 조금 오르긴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엄 사태 이후에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물가로 인해서 경기가 더 많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금융시장에서는 더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내년에는 한국은행이 연준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뭐 미국 CPI가 약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2.7% 올랐는데 지난달 2.6%보다 조금 올라서 아마도 12월에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미국이 금리를 뭐 분기에 한 번씩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이는 안 내릴 것 같은데 저희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부터는 금리를 더 많이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은 예. 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물가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지만 오히려 그 부분들을 금리를 낮춤으로써 그리고 혹시 내년 뭐 한 2분기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재정 확대를 통해서 오히려 소비가 조금 더 이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내수의 공백, 정책의 공백이 길어진 이 기간들을 메꾸기 위해서 정책들의 힘은 좀 더 세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약간은 오히려 내년 하반기의 흐름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대외 신인도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해요. 이 사태가 사태이다 보니까 근데 초반만 해도 이 일이 일어나고 초반만 해도 뭐 S&P 쪽에서 빠르게 얘기 내놓은 것도 그렇고 뭐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하다가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는 이 시점이 되니까 장기화되면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 뭐 무디스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얘기 좀 많이 나오거든요. 정부에서는 절대 지키겠다 신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네. 그 정책의 공백이 어쨌든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보면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한 분기 내에 거의 끝났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 2분기 이상 길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기업들의 투자 의사 결정들이 늦춰질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경제나 특히 뭔가 도움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이나 금융기관들의 힘이 필요로 한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이제 한은이나 이런 그 일이 생겼을 때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많은 유동성들을 어쨌든 공급을 해주면서 지금까지는 좀 괜찮았지만 이게 이제 무한정이라는 거를 1년 내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되면은 분명히 좀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의 어떤 그 어제 오늘의 어떤 정치 뉴스들의 그 플로우를 보면은 약간 뭐 탄핵에 대해서 기존의 여당들이 조금 더 그 입장을 탄핵 바꾸는. 입장을 네. 약간씩 바꾸는 네.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으로는 우려는 있지만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당연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거고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좀 다른 게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사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돌아가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 불안감을 외국인들은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완화, 통화 정책 14년 만에 완화하겠다라는 의지, 경기 부양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도 이제 이틀간 오늘까지 이제 열리는데 이런 쪽에서도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중국이 조금이라도 해주면 저희 이런 입장에서는 상황에서. 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뭐 정말 담비어 같은 역할을 할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는 눈높이가 너무 낮아져서 정말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하는 게 낫다라고들 많이들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부양책이 나와도 진짜 뭐 과거에도 왜냐면 계속해서 좀 내놓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시장이 반짝 반응을 보이다가도 좀 실망하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다를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스탠스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뭐 스포츠로 비유를 하자면 정책이 수비형입니다. 그러니까 수비형이란 말은 뭐냐면 뭐 트럼프나 이런 어떤 외부적인 여건이 들어와서 수출이 나빠졌을 때 내수를 지키기 위한 것, 성장률을 지키기 위한 거지. 지금 공격형, 그러니까 그 수출이 나빠진 것만큼을 다 극복을 하고 더 성장률을 올리는 그런 정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발표된 중국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은 분명히 변화를 하긴 했는데 수요 쪽보다는 여전히 공급 쪽 대책, 그다음에 금융시장을 지키는 정책들이 많지 이게 이제 끌어올리는 정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소비를 진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뭐 옛날 물건들을 새 물건으로 바꿀 때 보조금을 찔끔찔끔 주는 정책들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요 규모가 뭐 수천억 정도의 위안 정도의 규모는 안 되고 정말 수조 원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그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수천억 대 뭐 이 정도의 규모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중국은 지키려고 하는 거다라는 건데 사실은 지키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움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트럼프의 어떤 관세를 그대로 직격탄을 받게 되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를 지키기 저는 되게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정책들이 나오면은 그래도 4% 이상, 5%까지는 모르더라도 4% 이상을 지키게 되면은 사실은 약간 둔화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저희 수출에는 도움은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약간 좀 기대를 낮추면 그래도 호재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고요. 상무님께서 오늘 해주신 얘기에 바탕이 되는 이 자료 또 보고서 내신 정치의 발목을 잡힌 국장이라는 보고서 저희가 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